자, 계속 이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명확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공주 명확소, 망이 왕소이. 이게 뭐냐면 공주 명확소의 난 또는 망이 망소이의 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소, 부곡. 그러니까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 행정구역이 나왔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행정구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국가에서 이렇게 나라를 이제 통치할 때 뭔가 효율적으로 그 지방별로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라고 지금 보면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이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전라남도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구, 화정동 이런 식으로 동, 구, 시, 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을 행정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신문왕 같은 경우에 전국을 구주 오소경이라고 나눴죠. 그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오도 양계로 나눠 놓습니다. 오도 양계. 아우,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오도 양계로 나눠 놓고요. 네, 오도 양계로 이제 구분을 해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속군하고 속현이란 게 있어요. 이 속군하고 속현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동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동네. 그럼 지방관이 파견된 동네를 뭐라고 했느냐? 주군, 주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전국적으로 파견된 건 아니죠. 지방관이 전국적으로 파견된 시기는 이제 조선 때부터입니다. 조선 때부터.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주군과 주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속군과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속군과 속현 밑에는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 행정 구역이 있어요. 향소 부곡. 자, 이 향하고 부곡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요. 농사 짓는 이제 동네고, 소 같은 경우에는 수공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동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화정동에 우리 학교가 있잖아. 근데 화정소야. 그러면은 이 화정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공업품을 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정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도 못 가고 과거도 못 보고 뭐 스님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려의 행정구역은 오도 양계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동네 속군 속현과 그 밑에 향부국소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형평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백정들이 그 신분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운동이었고요. 육두풍 같은 경우 통일신라와 관련되어 있겠죠. 신라. 상평통보가 나오면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그리고 홍경래은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조선 후기의 세조 정치시기죠. 세조 정치시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직지심체 요절, 팔만대장경 이건 모두 다 고려와 관련이 있네요. 고려. 이날의 문화에 대해 발표해봐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삼국사기. 자, 칠정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세종 시기에 나왔던 역법서입니다. 역법서. 그러니까 달력이에요. 달력. 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령왕릉 축조하였다. 아까 무령왕은 백제와 관련이 있다 그랬었지. 벽돌무덤이요. 벽돌무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벽돌무덤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 벽돌무덤은 중국 양나라, 중국 남조의 양식을 따온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제가 당시 중국 남조 세력들과 이 교류가 많았다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광개토대왕은 고구려겠죠. 불국사 삼층석답 신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정치사가 그 4명의 왕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었지? 자,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문화사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식과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아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들에 대해서 이제 월급을 줄 때 아까 노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료전이 있었다 그랬었지. 그래서 아까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전식과라고 하는 월급 제도가 있어요. 전식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은 병란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병란도. 이 병란도를 통해서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대식국 상인들이라 그러지.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 화폐가 있어요. 은으로 만든 화폐가 있는데 은병 또는 활구라고 부릅니다. 활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팔만대장경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직지심체 요절 금속활자본이에요.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사기 누가 썼죠?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 그리고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특히나 이 삼국유사 제왕운기는 단군 건국 신화가 담겨 있어요. 단군 이야기가 실려져 있거든. 그래서 삼국유사 제왕운기는 단군 이야기랑 좀 연관해서 공부를 해 주시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가나 왕이 공통적으로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거. 대정, 태세, 문단세.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려나요? 자, 일단 여기 고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종이 되겠고요. 여기는 세조가 해당이 되겠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밑에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두 차례 왕자의 난이 있었다. 그리고 정변을 통해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즉위하였다. 그래서 태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고요. 세조 같은 경우는 계유정난입니다. 여기서 정변은 계유정난을 이야기해요. 계유정난. 자, 태종과 세종 이제 공통적인 같은 경우는 육조 직계제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적어봅시다. 광해군. 별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그 뭐죠? 1880년대 통리 기무화문이 중심이 되어서 군제 개혁을 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식 부대고요.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공민왕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태종 같은 경우는 좀 시험이 잘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해봅시다. 태종 이방원이죠. 자, 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육조 직계제입니다. 육조 직계제.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그 밑에 6조 2호 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6개 그 장관 부처로 직접적으로 명령이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정부 처사제인데 이 의정부 처사제는 세종대왕과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잘 나오는 게 주민등록을 만들어요. 주민등록증 호패법입니다. 호패법. 그 다음에 사병을 폐지하죠. 사병을 폐지하더라.
아무래도 신하들이나 이제 다른 왕자들이 개인적인 사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왕권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병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왕자의 난,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제거하고, 특히 1차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까지 제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 곽재우, 뭐 평양성 전투, 홍위 장군, 조원 같은 경우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잘 안 나옵니다. 저 왜군을 격퇴하였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임진왜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계백이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이제 백제 말기 때 황산벌 전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인조가 남한산성을 피란하되 그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서희가 적장과 외교談判을 벌였다. 거란의 1차 침입이고요. 이건 삼별초 항쟁을 얘기하는 거겠죠. 삼별초 항쟁. 고려가 그 당시 원나라 그 몽골의 침입에 이제 맞서 싸우다가 그 고려 정부가 항복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제 싸웠던 친구들이 이제 삼별초죠.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이제 싸우더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도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임진왜란 좀 잘 나와요. 자, 임진왜란도 좀 정리를 해둡시다. 자,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7년 전쟁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해요. 도자기 전쟁. 일본 애들이 그 당시 도자기를 많이 가져가고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 도공들을 많이 납치해 가거든요. 자, 임진왜란이 시험에 나온다면 나오는 키워드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그 일본 전국 시대라고 해서 서로 나눠져서 싸우던 시대 때 그것을 통일하고 그 내부의 불만을 바깥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항했던 많은 장군들이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 잘 나오는 게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권율, 행주대첩. 그리고 이때 명나라가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노래는 양란이요. 이 양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산된 농법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무심기. 김매에 드는 노동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내기네요.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앙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노트를 한번 볼까요? 노트. 자, 봅시다. 모내기법. 자, 여러분 이 모내기법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직파법이란 게 있어요. 직파법하고 구분되는 게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앙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이 직파법 같은 경우에는 그 논이 있죠, 여러분. 논 표시를 이렇게 하던가? 그 지도에서? 그 다음에 밭이 이건가? 아하, 이거 한국 지리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 봅시다. 직파법은 그 논에, 이게 논이 이제 마른 논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물을 채워놓지 않아요. 마른 논에다가 벽씨를, 그 쌀 있죠, 벽씨를 막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막 이렇게 뿌려질 거 아니야. 자, 이거 장점은 뭘까? 일단 씨를 뿌리는데 그냥 휙휙휙 뿌리니까 그건 편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자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어려울까? 잡초 제거가 어려워요. 그러잖아. 이게 벼가 익으면 노란색이 되지만 그 전엔 초록색이에요. 잡초도 초록색, 벼도 초록색. 그러면 이게 뭐가 잡초고 뭐가 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잡초 제거가 어렵습니다.
이 잡초 제거를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긴매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긴매기가 어렵다. 자, 그럼 잡초를 그때그때 제거를 안 해주니까 벼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잡초가 다 잡아먹잖아. 그러면은 벼가 이렇게 잘 열리겠어요? 쌀이? 안 열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력은 떨어지겠죠. 생산력은 저하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직파법입니다. 직파법. 그 마른 땅에다가 벽실을 바로 뿌리는 거. 자, 근데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양법은 뭐냐? 이 논에다가 바로 벼를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모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판. 여러분들 한 키보드 정도보다 살짝 크겠다. 거기다가 이 벽실을 이렇게 뿌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자라겠지. 이 자라난 이 벼를 여기다 옮겨 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막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줄을 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어요. 이게 바로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이양법이라고 하나요? 이 한자예요. 이가 이사할 이자입니다. 앙은 모왕이에요. 모를 이사시킨다가 바로 이양법. 근데 요즘 저 학교 다닐 때 이양법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모내기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건 잡초 제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이 줄 따라 그냥 쭈르르 뽑으면 되잖아. 이 줄을 지어서 했기 때문에 줄 따라 뽑기가 쉽죠. 그러니까 즉 긴매기가 쉬워요. 자, 생산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잡초를 잘 제거해 주니까 생산력이 상승하겠죠? 올라가겠죠? 생산력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 무엇이 가능하냐면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모작이 가능해요. 이모작이 무슨 말인가요? 이 벽실을 언제 옮겨 심냐면 이제 여름쯤에 옮겨 심습니다. 그러면은 봐봐.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 논에다가 바로 이렇게 씨를 뿌린 게 아니라 그랬지. 이 모판에다가 벽실을 뽑아. 그럼 이건 놀겠네, 이 땅은? 그쵸? 이 땅에다 뭐를 키우냐면 봄에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 이게 한 가을쯤? 아니, 가을이란다. 추수한 다음에 가을 말, 그러니까 겨울 한 시작하기 전쯤에 그때 보리가 이제 컸다가 이 한 봄쯤에 경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벽씨가 이 모판에서 자라고 있을 때 여기서 보리를 키우다가 얘가 다 자랄 정도 되면은 그때 보리를 수확하고 얘를 옮겨다 저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무엇과 무엇을 같이 키울 수가 있어? 보리와 벼를 같이 키울 수가 있지.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같이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내기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내기법은 이 조선 후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자, 생산력이 상승했어. 그러면은 이 모내기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그들을 부자 농민, 부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 부자가 되면 너무나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임노동자가 되는 거야. 도시라든지 도시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일자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인이 되기도 하고 뭐 수공업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농과 임노동자로 이 농민이 분화가 되는 겁니다. 이 부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돈이 많은데 이제는 양반이 아니잖아. 그래서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내기법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작 이거 빨리 먹었네요. 자, 이 분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기가 이 모내기법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넓은 땅을 경작한다. 그래서 광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넓을 광자예요. 넓은 광자. 그래서 이 전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잡초 제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거겠죠. 잡초를 그래도 제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써야 돼. 근데 여기서 10명이 할 일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잡초를 쭈루루 그냥 다 뽑으면 되니까 한 3, 4명이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은 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광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이 할 일을 3, 4명이 할 일로 줄여들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3명이서 가능하다 그러면 7명은 일자리를 잃게 되죠. 이 7명이 임노동자가 돼서 그 서울로 가가지고 뭐 수공업자 그리고 상인이 되더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은 답은 2번이 되겠죠. 우경이 도입된 건 신라 지정왕 때예요. 신라 지정왕. 아까 노급이 폐지된 거 신문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시과 하면 고려. 농지개혁법은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예요. 이승만 정부. 유상 매입, 유상 분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